자,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독립운동사로 본격 시작합니다. 공부하시면서 가장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역과 단체가 수없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딱 떨어지는 단체가 아니라 되게 비슷비슷한 이름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처음 하신 분들은 어려울 수 있어요.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복습하지 않고 잘할 수는 없으니까.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서간도 가겠습니다. 자, 서간도 지역. 첫 번째, 신민회가 주도했다. 신민회가 주도했다. 신민회가 주도했다. 신민회는 몇 년에 만들어졌나요? 이거 연도가 암기되어 있어야 돼요. 그죠? 수업 시간에 자주 얘기하죠? 뭐가 비교됩니까? 신간에 몇 년인가요? 구분 안 되면 안 됩니다, 이건. 아셨죠? 구분 돼야 됩니다. 신민회와 신간회. 됐어요? 자, 신민회가 주도했다. 국외 독립운동 전개 필요성을 인식했다. 왜일까요? 지금 보세요. 국내 독립운동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는 얘기죠. 일본 애들이 전체를 다 장악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다. 그 첫 번째 가장 가까운 이쪽 서간도 지역이다. 이쪽 서간도 지역이다. 압록강 건너 서간도로 갔다. 조직한 사람 이혜영과 이상용 같은 사람입니다. 이혜영 등 6형제들이죠. 이상용과 이혜영 6형제들이 간도를 건너갑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전 재산을 다 가지고 갑니다. 6형제들이 다 전 재산을 전부 다 팔아가지고 대략 금액으로 본다면 오늘날에 8천억에서 대략 한 1조 정도 금액을 전액을 여기다 쏟아붓습니다. 뭐 하는데? 인재 양성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이 필요하죠. 독립운동하는데. 근데 그 사람이 인재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가방끈이 짧아서 너무 무지해요. 그럼 제일 먼저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인재 양성해서 학교란 걸 만들어서 인재를 빠른 시간에 많은 인재들을 길러내야 된다고요. 학생들이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의 재산, 전 재산을 다 털어서 투자하게 됐답니다. 이게 최초 우리 한말 일제강점기 시기에 노블레스 오블레스를 실천한 사람이에요. 뭐라고요? 노블레스 오블레스를 실천했다. 즉 있는 자들이 베풀었다는 뜻입니다. 서양의 나라, 서양 같은 나라들은 있는 자들이 장학금을 만들고 기금을 만들어서 되게 인재를 양성하는 되게 훌륭한 일을 많이 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내 것만 막 챙기는 시대였다고요. 남 주지 않고. 우리 자식만 잘 되길 바라는 그런 사상이 되게 많았어요. 독립운동하기 위해서는 내 자식이 잘 되는 건 중요하지만 여러 많은 인재를 필요해요. 이거 기출이에요. 수업 시간에 계속 했던 거예요. 노블레스 오브를 첫째 실천한 우리 이혜영 일가들입니다. 전 재산을 팔아서 학교를 세우고 먹이고 재우고 교육을 다 시켜서 무상으로.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되게 대단한 분입니다. 이혜영, 이상용 형제들이 경학사를 조지했다. 경학사. 박갈경자입니다. 주경야독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한자서 주경야, 낮에는 밭을 가고 저녁에 공부한다는 뜻이죠. 경학사를 1911년에 조직했다. 일종의 뭐죠? 자치기구예요. 여기 와 있는 간도에 와 있는 우리 조선인들을 자치기구로 만들었던 게 경학사로 출발했다. 뭐죠? 낮에는 밭을 갈고 농사 짓고 저녁에는 공부하는 단체로 만들었다. 경학사입니다. 자, 경학사를 조직했고 1911년에 그 다음에 부민단으로 개편됩니다. 경학사가 부민단으로 개편됩니다. 그 다음에 안 나와있지만 이게 한족회로 바뀝니다. 써놓으셔야 된다. 거기에 책에 빠져있습니다. 부민단에서 한족회로 명칭이 바뀝니다. 이게 1919년입니다. 그래서 한족회에서 한 걸 봐야 됩니다. 얘네들이 서로군 정서군을 독립한 서로군 정서군을 창설하게 됩니다. 이쪽에 서쪽에 정부 역할은 군인을 만들었다.
다음에 신흥강습소를 처음 학교를 만들어서 신흥무관학교로, 신흥강습소, 신흥중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이 신흥무관학교로 이렇게 들어오겠죠. 신흥무관학교 설립하게 됐습니다. 무관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그 졸업생들이 어디를 보내야 할까? 설학원 정석원으로 초급장교를 부임시켜줘야 한다고. 여기가 설학원 정석원들이 있는 거예요. 설학원 정석원. 여기가 뭐죠? 북록원 정석원. 여기 졸업한 애들이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이쪽으로 보내기도 한다고. 초임 장교 발령 내야지. 교육 끝났으니까. 그래서 앞글자 따볼까요? 경부한. 우리 뭐 보통 경부선 할 때 경부한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경학사, 부민단, 한족회, 신흥강습소에서 신흥무관학교로 졸업한 애를 설학원 정석원으로 발령됐다. 아쉽게 1920년에 신흥무관학교가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왜 폐기됐을까요? 자금난. 돈이 없어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 돈을 다 썼다는 얘기예요. 8천에서 1조 되는 돈을 다 써버렸어요. 자, 이제 북한도 갑니다. 북한도 지역 갑니다. 자, 학교, 거기도 또 인재가 필요하면 서전서숙 명동학교가 되어 있죠. 자, 북한도 가봅시다. 서전 평야에 있는 학교예요. 그래서 이걸 서전서숙이라 불러요. 서숙은 학교를 지칭해요. 먹고 자고 하는 학생들. 기숙학원 이런 식으로. 서전서숙. 근데 서전서숙이 자금난으로 문을 닫아야 돼요. 자금난으로 문을 닫아야 된다고. 그래서 여기 졸업생 중에 한 사람이 김야견이라는 사람이 졸업생입니다. 이 졸업생이 너무 아껴서 자기 보고 아껴서 그 학교가 명동학교예요. 명동학교를 만들었어요. 인재를 양성해야 되니까. 네, 명동학교가 유명하게 된 이유는 여기 졸업생 두 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문익환 목사. 80년대 이제 민주화운동 했던 문익환 목사가 되게 유명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닌 사람이 윤동주 시인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여기서는 간첩이라 봐야 되겠죠. 간첩이거나 아예 학교를 안 다닌 사람은 모르겠죠. 윤동주 시인이 누군지 잘 모를 수 있겠죠. 유명한 인사들이 이 학교 졸업생이기 때문에 유명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간민교육회 중강단을 조직했다. 중강단. 서전서숙할 때 우리 처음에 아까 잠깐 언급드렸죠. 단군 할아버지를 모신 사람들이 한반도 내에서는 더 이상 활동할 수 없어서 간도를 건너갔다, 북간도를 건너갔다고. 그리고 만든 게 중강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게 뭐야? 중강단이라고 무장단체를 만들었다고. 어디에서? 북간도 지역에서. 그리고 뭐라고요? 북록은 정석원을 만들었다. 이게 서일이라는 사람이 이걸 만들어요. 서일이라는 사람. 유명한 인사가 나타나는데 여기에 북록은 정석원에 이제 우리 김자진 장군이 여기 활동하게 됐다. 총대장으로서 김자진의 활약이 뛰어나게 됐다. 훗날 우리 최초로 일본들을 격파한 청살리 전투의 영웅으로서 등장하죠. 네. 한 일주일 전인가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홍범도 장군 시신을 가져왔어요. 그죠? 네? 우즈베키스탄에 있던 시신을 가져서 우리나라에 국립묘지 안치했어요. 그래서 홍범도 장군에 대한 아마 내년 시험에 출제될 수도 있어요. 그게 연관이 있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안무의 국민해군. 안무의 국민해군. 북록은 정서에 안무의 국민해군. 안무의 국민해군. 그 다음에 의민단. 의민단. 이 다음 전부 다 뭐예요? 국민해군, 의민단, 북록은 정서군 이 단체를 다 합쳐서 뭐 합니까? 어디에 승전을 합니까? 1920년에 청살리 전투의 영웅들이죠. 우리 보통 청살리 하면 우리 김자진 장군만 보통 많이 떠오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단체들이
조지에서 승리한 전투가 대표적인 청산리 전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북만주 밀산부 한웅동을 건설하게 됐다. 밀산부 한웅동에 즐겁습니다. 그 북간도 지역의 항무지 땅에 조선인들이 많이 이주해 왔다는 거야. 그 지역을 개간해서 우리 한인들이 살게끔 만들었다. 그래서 한족들이 흥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로 만든 게 밀산부 한웅동입니다. 한웅동을 만들었다. 한웅동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왜냐하면 우리 독립군들이 이쪽으로 이동하거든요. 그래서 밀산부 한웅동에서 만든 게 대한 독립군단이에요. 즉 나중에 되겠지만 자유시 참변 이후에 밀산부 한웅동을 이동해서 여기서 대한 독립군단은 엄청난 큰 조직을 만들어요. 만들었지만 활동을 하지 못하고 일본군의 추격도 쫓겨나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서 저기 러시아 땅으로 갑니다. 자유시까지 가죠. 즉 스보보든이라고 얘기합니다. 스보보든이 우리말로 하면 자유란 뜻이 되기 때문에 자유시까지 이동하게 되었고 일본군이 이동해 와서 여기서 한번 격투가 벌어지죠. 이걸 그래서 자유시 참변을 겪었던 우리 대한 독립군단의 마지막 전쟁사입니다. 연해주로 갑니다. 자, 연해주 여기입니다. 4번입니다. 연해주에 또 어떤 일이 있는데 보겠습니다. 권업회. 민족운동가 의병 세력이 결성. 권업신문을 발간하기로 했습니다. 권업회라는 뜻은 우리가 대놓고 독립운동한다는 단체 이름을 쓸 수가 없어요. 일본의 눈치 때문에. 그래서 실업을 권장한다. 실업이라는 기업을 만드는 걸 권장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권업회입니다. 권업회. 그리고 권업신문을 발간했고 대한강복군을 정부를 조직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미 한번 했어요. 대한강복군 정부를 조직했다. 자, 권업회 중심으로 이게 1911년이고요. 성명회라는 게 또 있어요. 책에 나와 있지 않는 것 같은데 성명회는 1910년에 조직했어요. 가끔 선후관계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10년, 11년. 권업신문을 만들었고 권업회 중심으로 그 다음에 대한강복군 정부를 만들었습니다. 실질적인 정부는 아닌데 강복을 필요하기 위한 정부로서 군 조직을 만드는데 그게 대한강복군이었습니다. 이게 1914년에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 1914년에 대한강복군이 해체가 됩니다. 설명드렸나요? 앞전에 혹시 기억나세요? 왜 해체됐습니까? 1차 세계대전이 1914년부터 18년까지라고 그랬지. 근데 참전국으로 러시아하고 일본 애들이 같은 동맹국가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러시아에 압박을 가해서 일본 애들이 그래서 대한강복군 정부는 문을 닫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1차 대전 14년에서 14년, 18년이죠. 말을 잘못 줬네. 18년까지죠. 그래서 18년 이후에 1919년에 이제 새로운 정부가 수립되는 겁니다. 18년까지는 1차 세계대전 기간까지는 연해주에서 이럴듯한 소문나게 할 수 있는 독립운동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누구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가? 일본 애들 눈치 보고 있다고요. 그 다음에 전노 한족의 중앙총회 러시아 혁명 이후에 결정됐고요. 3.1운동 이후에 대한국민의회를 이루었습니다. 이게 19년입니다. 이게 최초의 3.1운동 이후에 최초의 정부이기도 합니다. 우리 정부 3개 중에 하나가 있는데 가장 빠른 게 대한국민의회가 되겠습니다. 한인사회당, 하버로프스크 상해파 고려공산당, 이르슈크파 고려공산당이 만든 게 한인사회당입니다. 그 다음에 소련 당국 연해주로 쭉 강제이주 1937년 밑줄 긋습니다. 37년 밑줄. 이건 스탈린과 밀접한 관련이 있죠. 스탈린이 정권을 접근한 다음에 조선이 살고 있는 연해주 살고 있는 조선인의 머리 색깔, 일본인 머리 색깔, 얼굴 형태가 비슷해서 일본인인지 조선 사람이 구분이 안 되는 거야. 즉, 이 사람들이 스파이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선인을 전부 다 강제 이주하게 됐습니다. 조선인이 강제 이주됐다.
어디로? 중앙아시아로. 엄청나게 고생했다 봐야 되겠죠. 이때 누가 강도 유지합니까? 아까 잠깐 얘기했던 홍범도 장군이. 물 좀 먹고 합시다. (1937년에) 강제유주 홍범도 장군이 중앙아시아로 강제유주했다. 거기에서 노년을 보냈고 거기에 죽음을 맞이했고, 그리고 최근 올해 몇 년이지? 2021년 시신이 소환됐습니다. 그래서 잡아야 돼요. 지금 정치적 사건과 연결됐기 때문에 혹시 내년에 첫 시험이 뭐 경찰이면 경찰, 소방이면 소방, 일반직이면 일반직에 홍범도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상하이 가겠습니다. 동제사, 신규식, 박은식, 정인부, 신한혁명당 이상설, 신한청년당의 별표. 그거만 잡읍시다.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그거니까. 패스. 자, 보겠습니다. 한 페이지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654쪽. 북간도 지역의 독립운동 단체 하겠습니다. 자, 북간도 여기입니다. 여기 3번지요. 첫 번째, 국민해군 갑니다. 국민해군, 기독교 중심의 안무 밑줄 그었습니다. 안무. 봐보죠. 안무의 국민해군, 의민당, 김자진의 북로군, 정서군, 이 세 개 단체가 힘을 합쳐서 청산리에 승리하는 전투입니다. 청산리들 김자진 장군의 뛰어난 지휘와 그 다음에 방금 나왔던 국민해군과 의민단들의 협조에서 승리한 전투입니다. 대한독립군, 홍범도 입줄 긋습니다. 대한독립군, 홍범도, 북로군, 정서군, 대종교 중심입니다. 대종교 입줄 긋고요. 그 중심이 누가 하겠습니까? 아까 방금 얘기했던 김자진이 사령관으로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김자진 입줄 긋습니다. 김자진 장군. 그 다음에 군무도독부, 최진동입니다. 군무도독부, 최진동이, 마찬가지. 이분도 같이 활동했던 동시대 인물들입니다. 그 다음에 대한 동로가 아니라 북로입니다. 독자를 오타로 보시고 북자로 좀 바꿔주시죠. 대한 북로 독군부. 연합세력입니다. 안무, 홍범도, 최진동이 합쳐가지고 만든 게 대한 북로 독군부. 북로 독이 아니라 북노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대한 의사부, 이동이 있다는 정도. 그러면 서간도 지역으로 합니다. 자, 여기 서간도 지역입니다. 자, 서로군 정서. 한족회가 아까 보시죠. 경학사 부민단 한족회에서 치는 강수를 치는 무관학교를 바꾸고 서로군 정서를 창설했다. 한족회가. 오케이? 한족회에서 보면 다시 서간도 지역 한인자치기구였던 부민단이 한족교를 발전하면서 그 산하에 조직한 무장단체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단체가 합니다. 대한독립단, 강복군, 사령부 등이 있었다 정도. 2번, 3번은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동그란 2번, 3번은 출제되지 않은 것들이니까. 오른쪽 4번, 강복군 총령. 이거 7급에 나오는 겁니다. 9급은 거의 출제되지 않습니다. 7급 하지 않은 사람은 하지 마세요. 7급이라고 적어놓으세요. 그리고 가끔 저한테 이거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질문하지 마세요. 시험 출제되지 않는 거 계속 질문하지 마세요. 아셨죠? 우리가 좀 더 현실적으로 출제되는 쪽에 포커스를 맞춰보자고요. 굳이 뭐 어려운 거 찾아갈 필요는 없으니까. 9급이니까. 의성단도 마찬가지. 빼겠습니다. 우선 왜 책에 다 적어놨습니까? 책이니까. 기본서니까 적는 거예요. 요약집이니까 적지도 않습니다. 미주 지역 가보겠습니다. 자, 노동이민 증가. 1900년대 초가 됐는데 우리는 먹고 살 게 없습니다.
농사를 짓고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농사도 지을 수 없는 상황이 됐으면 땅을 다 빼앗기 시작하니까요. 1903년에 하와이로 노동 이민이 떠나게 됩니다. 사탕수수밭에 가서 하루 1원짜리 노동을 합니다. 하루 1원짜리, 하루 종일 16시간이랍니다. 이파리 16이야. 우리 8시간 그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이틀 일을 하루에 다 몰아서 하고 나머지 잠자는 시간이에요. 잠자고 눈 뜨는 순간 노동에 시달려야 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하와이로 이민 가게 되었다. 그리고 1905년은 멕시코로 또 이민이 가기 시작했다. 하와이, 멕시코 밑줄 그어봐요. 이때 이제 우리 교포들이 가게 되면서, 지금의 이제 교포 3세, 4세, 막 5세까지 넘어가겠죠. 그분들이 거기 정착하게 되면서요. 근데 이분들이 대부분 남자들이 갔잖아요. 그럼 20대 젊은 친구들 가서 어떻게 결혼 정년기가 왔잖아요. 그렇다고 말도 통하지 않는 미국 하와이 여성하고 멕시코 여성하고 결혼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쉽지가 않죠. 그래서 사진 결혼이 처음 등장합니다. 밑줄 볼까요? 사진 결혼이란 서로 사진을 보내고 마음에 들면 결혼하는 거예요. 사진 한 장 보고 얼굴 보고 미팅하는 게 아니라 사진 서로 보고 뭐 중매 서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이렇게 해서 결혼이 이루어졌어요.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사진 결혼으로 한국인 부녀자가 하와이 이민이 성사되었다. 그 다음에 하와이에서 미국 본토로 이주한다. 이게 하면 1세대들이, 교포 1세들이 미국 본토로 이주하게 되었다. 디귿번 애니깽, 우리말로 선인장입니다. 선인장 농장 잎 모양 용의 현을 닮았다 해서 용설란이라고 들었는데 용설란 밑줄 긋습니다. 하와이에서 노동력이 부족해 선교사 알렌의 부탁으로 고종을 설득 1903년 1월 처음으로 102명, 103명을 멕시코로 이주하기도 했다. 용설란 밑줄 긋고 그 옆에 적습니다. 이게 작년 한능검 기출을 적어놓을까요? 애니깽에 한능검 기출 적어놓으세요. 용설란 애니깽에다가 우리 멕시코 쪽, 하와이 쪽으로 이민을 간 세대들이 농사짓는 품목 중에 하나가 용설란이었다. 대한인 국민에 가겠습니다. 안창호가 조직했다. 샌프란시스코에 본부가 있었다. 대한인 국민에. 됐죠? 대한인 국민에. 별표를 이미 했어야죠. 흥사단, 안창호가 미국 유학생을 중심으로, 유학생이니까 젊은 학생들입니다. 젊은 학생들 중심으로 만든 게 흥사단입니다. 흥사단 옆에 영어로 적으면 영보이. 언어명이 나옵니다. 영보이라고요. 젊은 학생들이죠. 기타, 약소국 동맹의 박용만이 참가, 파리 강화에서 이승만을 파견하고자 노력, 하와이 대조선 국민군단, 밑줄 긋습니다. 하와이에 대조선 국민군단을 조직했다. 박용만이. 그 대조선 국민군단은요, 군인이 아니라 밑에 적습니다. 사관학교로 적습니다. 사관학교. 이분이 그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대한인 국민회에서 안창호 선생과 같이 활동을 한 인물입니다. 근데 대한민 국민회에 이승만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승만이 어떻게 되죠? 그 조직을 와해시키고 이승만이 1인자가 됩니다. 그래서 사이가 안 좋아진 박용만이 하와이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와이에 와서 적어놓으세요. 이승만과의 어떤 투쟁이 있었어요. 샌프란시스코에서요. 대한민 국민회에서. 이승만과 떨어져서 하와이로 건너오게 돼서 하와이에서 만든 게 무관학교인 이와 같은 조직을 만들게 해서 대조선 국민군단 조직을 만들었다. 근데 좀 있으니까 다시 누가 옵니까? 이승만이 하와이로 건너옵니다. 하와이에서 이승만과 박용만이 또 싸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승만은 독립운동을 하는 데서 자기가 1인자가 돼야 돼. 2인자는 원치 않아요. 그 사람은 원래 성격 자체가 무조건 공부도 1등, 조직도 1등을 해야 돼요. 그럼 박용만과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박용만이 다시 어디로 가는가요? 박용만이 다시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간도로 넘어가는 거예요. 계속 트러블이 계속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와이에는 이승만 계열의 교포 모임과 박용만 중심의 그 조직들이 양분되어 있습니다. 콩가루예요. 보통 우리 해외 교포하면 얼마나 반갑겠어요. 한국 사람끼리 만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반가워요. 근데 A라는 조직, B라는 조직이 따로따로 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영향력 때문에. 이승만과 박용만 계열이 싸워가지고 찢어지는 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렇다는 거예요. 심하죠, 그죠? 독립운동 하나로 뭉쳐도 될까 말까 하는데.
그다음에 멕시코의 숙모학교 미출고시죠. 네. 멕시코 숙모학교. 요 최근의 기출입니다. 네. 1910년 적어놔 밑에다. 1910년 이근영 적어. 1910년 숙모학교 이근영이 중심이 되었다. 숙모학교는 그 뭐야? 무관학교라 봐야 되겠죠. 그죠? 장교를 양성하는 숙모니 무를 충성하는 거. 숙모학교를 만들었다. 조선인이 모이는 것은 무조건 우리가 학교를 만들어야 돼. 대한민국 사람들은 자식 교육열이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 부모님 한번 생각해봐. 나를 교육시킬 때 얼마만큼 열정적으로 나를 교육시키는가 봐. 공부하기 싫어 죽겠는데 학원 가는데 보내고 영어 수학 보내고 뭐 기억나시죠? 더 꼬맹이들 어떻게 음악도 해야 되고 미술도 해야 되고 뭐 뭐만 거 다 해보셨을 거야 아마. 그 나라의 이 공부에 대한 열이 대단하십니다 부모님들.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자, 좀 지울까요? 작년에는 제가 자료를 별도로 들여서 수업을 했는데 그냥 자료 안 주고 그냥 책으로 할게요. 자료가 좋아요? 책이 좋아요? 얘기해봐. 선생님 저는 자료가 좋아요. 선생님 요약은 자료가 좋아요. 손 들어봐. 자료를 자꾸 수업을 들었으니까 편하고 좋았지. 이것만 보면 되니까. 나머지는 뭐가 좋은지 몰라요. 처음 들으신 분들이니까. 일단 무장투쟁 책을 기본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분 얘기하세요. 그럼 제가 복사해 줄 테니까. 선생님 저 그 요약본 좀 주세요. 그럼 제가 조교시켜서 복사해 줄 테니까. 아셨죠? 느끼고 얘기하세요. 책 괜찮아요. 뭐 굳이 뭐 그럼 그 필요 없어. 자료 필요 없어. 자 이제 여러분들 공부를 제일 싫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독립운동사예요. 재밌어요. 독립운동사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겁니다. 통째로 외우시면 안 돼요. 봐요. 1910년대 무장투쟁사. 자, 1번 봐보세요. 656페이지 보세요. 1920년대 무장투쟁 이렇게 되어 있죠. 3페이지 넘겨보세요. 660페이지. 1930년 초 한중연합작전 보이나요? 이렇게 한중연합작전. 거기서 제일 하단 봐보시오. 제일 밑에 양가로 3번에 3년 중반 관내무장투쟁입니다. 이거 세 개만 하고 오늘 마지막 마무리 할 거예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죠? 한번 볼게요. 관내무장부터 1, 2, 3 볼게요. 제가 자주 얘기하는데요. 수없이 강의를 하고 강의를 해왔지만 수험생 입장에서 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불교 파트하고 독립운동사야. 이 두 개만 슬기롭게 잘 이겨나가게 되면 점수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가장 어렵다는 것은 부분을 해결하게 되면 어떻게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오케이? 한 번씩 나오고 두 개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그죠? 봅시다. 1920년대 무장투쟁 볼게요. 10년대 무장투쟁 볼게요. 가장 쉬워요. 첫 글자에 제가 써놨어요. 암기로 끝나요. 이건 짧게 끝날 수 있어요. 보은청 간대예요. 끝납니다. 주로 10년대 무장투쟁을 물어보는 건 거의 대부분 선후관계예요. 선후관계를 전체로 다 내가 이해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암기 코드가 되게 좋아요. 보은청 간대. 우리가 보은청을 모르는 사람 없을 거야. 네? 보은청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국가직 일반직 행정직 공무원을 합격한 사람 보은청에 발령 날 수도 있어요. 혹시 여러분이 내년에 여러분들이 어서 국가직도 볼 거예요. 뭐 볼 거예요? 일반직이요.
일반적으로 그냥 어느 부서든지 가서 일을 시키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냥 주특기 없어요. 그냥 다 가서 하면 돼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보훈청 관에서 뭔지 보겠습니다. 자, 1번 독립군의 국내 진공 작전. 첫 번째 보시면 기억에 삼둔자 전투라는 게 있을 겁니다. 자, 이 보자는 봉오동 전투입니다. 살 붙이면 됩니다. 봉오동 전투 전에 앞에 들어가는 게 삼둔자 전투입니다. 자, 이제 스토리를 계속 얘기할 거예요, 제가. 스토리를 얘기하고 이런 조직들과 독립운동사 계속 나올 건데요. 보세요. 지도 조그맣게 그릴게요, 이렇게. 자, 봉오동 전투, 삼둔자 전투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삼둔자입니다. 두만강 건너에 있습니다. 여기가 두만강입니다. 두만강 건너 이쪽에, 그러니까 삼둔자에 봤을 때, 지금 현재 우리 땅이겠죠? 여기는 일본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봐봐. 삼둔자에 홍범도 장군이 이렇게 있습니다. 홍범도는 정미의병장 출신이에요. 알아야 돼요. 아셨죠? 자, 일반 평민 출신의 정미의병장이에요. 정미의병장 출신이에요. 정미의병을 참가하기 위해서 경기도 양주에 13도 창의군에 왔다가 양반 의병들에 의해서 되게 창피를 당하고, 속된 말로 쪽팔리게, 양반임을 했던 사람들이 일반 민이 의병장을 한 것에 대해서 되게 괘씸하게 생각한 거야. 아직 정신 못 차렸어요. 나라가 빼앗기 일보 직전인데 무슨 양반 쌍놈이 어디 있어 지금. 신분제가 다 무너졌는데. 그래서 되게 수모를 당해요. 되게 치욕적인. 그래서 정미의병장이었던 홍범도가 자기 부하들을 걸고 우리나라를 떠나버려요. 그게 이제 두만강 건너편 가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보세요, 이제. 삼둔자에서 두만강 건너 일본군을 어떻게든 간에 격파를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여기서 방법은 뭐냐면, 게릴라 전투를 펼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부대와 부대원끼리 싸우게 되면 승리할 수 있는 보장이 없어요. 숫자적으로, 그 다음에 군사적인 부분이 열세예요. 이럴 때는 가장 유익한 것은 게릴라전이거든요. 치고 빠지는 게릴라전. 자, 볼게요. 삼둔자에서 두만강을 건넙니다. 삼둔자 두만강을 건너서 여기에 있는 두만강 건너에 일본군을 갖다가 초전 박살을 내고 열심히 다시 도망쳐 옵니다. 어디로? 두만강 건너서 삼둔자에 갑니다. 삼둔자 높은 언덕 위에 주둔을 하고 이렇게 다시 대기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분명히 얘들이 복수하겠다고 두만강 건너올 거거든, 다음날.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 사람 숫자, 독립군 숫자도 적고 무기도 열세야. 이길 수 있는 방법이지? 높은 고지를 점령하고 치고 빠지는 게릴라 전투야. 한 군데 군대를 이렇게 올인하지 않는 거야. 띄엄 이렇게 해서 아주 전투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게릴라 전법을 통해서 오는 적들을 미리 예상하고 이렇게 군사를 배치한다고. 지혜에 어떻게 일본군들 박살을 내버렸어요. 이게 뭐예요? 삼전체요. 우리는 최초의 일본군을 격파한 전투로 봉오동 전투라고 얘기하지만 실상은 삼둔자 전투가 최초예요. 최초 승리가 실상은 삼둔자 전투예요. 자, 삼둔자 누가 승리했다고요? 홍범도 장군이에요. 오케이? 아까 잠깐 언급했잖아. 중앙아시아에 37년에 강제 이주했다가 돌아가셨다가 우리 최근에 며칠 전에 그 시신이 국내로 송환됐다고요. 홍범도 장군이라고요. 오케이? 자, 홍범도 장군이 이때 나이가 50이 넘었어요. 이 시기에 50 넘은 사람은 거의 지금처럼 팔순 할아버지세요. 되게 그 당시 50은 되게 장수하신 분이에요. 그 시기에.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싸먹으러 다니신 분이에요. 그 시기에 본다면. 되게 대단하신 분인 거지. 자, 그렇다면 얘들이 일본군이 깨지고 가만히 있겠어요? 복수로 오지 않겠어요? 그죠? 이 부대원들이 홍범도를 잡기 위해서 두만강을 건너옵니다. 두만강 건너옵니다. 자, 근데 분명히 홍범도는 이걸 예상을 했습니다.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삼둔자에서 격파시켰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런 작전을 통해서 격파했다고. 자, 물러났죠. 자, 물러났는데 이제 홍범도를 잡기 위해서 이제 더 미치고 한장하는 거죠. 왜? 갔다가 홍범도 잡으러 갔다가 자기 부대원만 박살나고 다시 후퇴해 왔잖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홍범도를 잡기 위한 방법을 이제 세팅해야 되는 거거든.
근데 보세요. 봉오동 전투가 뭐냐면 홍범도가 적은 부대는 싸워서 이길 수 있지만 사단 병력이 왔을 때는 또는 연대 병력이 왔을 때는 우리 남성분들은 알 거예요. 연대 병력과 사단 병력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알 거예요. 아셨죠? 우리 여성분들이 이 숫자 개념이 좀 약해서 보통 연대 병력쯤 되면 뭐 한 3, 4천 명 정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단 병력이 되면 10,000명 이상의 병력이 들어온다고 봐야 돼요. 엄청난 인원이 들어오게 되겠죠. 자, 이 병력들이 홍범도를 잡기 위해서 다시 넘어가요. 삼둔자에 복수하겠다고. 이때 홍범도를 미서 예상을 하고 삼둔자를 떠나요. 요 밑에 김자진 장군이 활동하고 있는 봉오동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봉오동에서 홍범도 장군이 힘을 합치게 됩니다. 홍범도 장군, 그 다음에 한무의 국민 해군, 그 다음에 최진동, 군무 도독부, 선 이거 다 외워야 됩니까? 어쩔 수 없지. 어렵지. 아까 얘기했잖아, 우리 서두에. 우리 독립운동 단체 대충 몇 개 된다고요? 5천여 개. 5천여 개에서 우리 시험에 나온 거 한 30개밖에 안 나와요. 30개 정도 외울 수 있어요, 우리가. 이네들이 힘을 합쳐서 봉오동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파하게 됐습니다. 간단해, 심플하게 가면 돼요. 혹시 영화 보신 분? 봉오동 전투 영화 보신 분? 에라이씨. 영화도 안 보냐, 씨. 아이씨. 아니, 내가 지금 계속 학원별로 돌아다니며 강의하는데, 봉오동 전투를 보는 사람이 이렇게 없어? 재밌어, 한번 봐봐. 왜 안 봐? 재밌어. 근데 또 물어봤지. 안시성 본 사람 물어봤어. 유명한 조인성 배우가 나니까 재밌어. 안시성 본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 에라이씨. 참, 뭐야. 도대체 뭐하고 사는 거야, 도대체? 공부만 하는 거야? 어? 야씨, 밥도 맨 밥만 먹고 살지. 라면도 안 먹고, 국수도 안 먹고, 햄버거도 안 먹고. 아니, 선생님, 그거 햄버거를 먹으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보세요, 좀. 이렇게 머리 식힐 겸 해서 영화도 좀 보세요. 왜 보라고 그런지 아세요? 그걸 보면 내가 시대 흐름을 조금 탈 수 있어요. 아, 이 시대 이렇게 시대 배경이 됐구나 걸 내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영상이 남잖아요. 잔상이 남기도 하고. 그래서 보는 거예요. 이게 봉오동 전투예요. 첫 번째 기록상의 첫 번째 전투가 이거예요. 자, 근데 홍범도 잡기 위해서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일본 애들이 이제 훈춘 사건을 만들어요. 이게 훈춘 동네 이름이에요. 지역 이름이에요. 자, 우리 교재 보세요. 656페이지. 훈춘 사건 보세요. 중국이 일본군의 만주 진입을 거부하자 일본은 출병구실을 만들기 위해서 훈춘 사건을 조작하여 일본군 부대를 출동시켜 이를 파악한 독립군은 한인을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부대를 이동하였습니다. 자, 훈춘 사건이란 마적단을 매수해서 일본 공사관을 습격, 일본군의 출정 명부를 조작했습니다. 아우, 진짜 잔인한 모습입니다. 마적단 봐보세요. 말을 타고 다니면서 아주 기병 활동을 하고 다니는 애들인데요. 얘들은 만주족, 중국족, 조선인들, 러시아인들 다국적군이에요. 그러니까 정치군이 아니라 얘들은 개인의 사익,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애들이에요. 누군가가 암살, 폭발을 명령해주면, 의뢰해주면 돈 받고 일을 실행해주는 단체들이라 보시면 돼요. 네, 요즘처럼 암살 전문적으로 해주는 애들이라 보시면 돼요. 자, 얘들을 시켜서 일본 공사관을 습격합니다. 그리고 자국민들을 죽이는 상황이 발생돼요. 결국 뭐죠? 자국민들을 보호하겠다는 일본 애들의 출정 명분을 만들게 한 거예요. 왜일까요? 청나라와 전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출정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자국민들을 공사하는 자국 외국민들 갖다가 한 10여 명을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는 타국이든 자국민이든 간에 죽인다니까, 일본 애들이. 아니, 국가가 자국민을 보호해야 되는 게 목적이면 자국민을 죽인다고. 이게 훈춘 사건이야. 이거예요. 출정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게 출정 명분이다. 그래서 홍범도가 더 이상 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청살리에 가게 됩니다. 누가요? 얘들이 다 가게 됩니다. 자, 봐봐요. 홍범도 갑니다. 홍범도가 그러고 다니는 게 대한독립군입니다. 안무의 국민해군입니다. 안무의 국민해군 갑니다.
최진동의 군무도둑부 갑니다. 그 다음에 김자진 장군, 북노군 정서군, 더 있어요. 이 정도만 해도 우리 압시다. 최소한도. 더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청살리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 청살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동네 이름입니다. 대표지는 또 청살리이지 청살리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그 제일 밑에 656회 한번 봐보시면 백운평, 안누구, 천수평, 어랑청, 맹개골, 만기구, 시구전투, 천부산전투, 고등어전투 다 여기 A, B, C, D 다 동네가 있다고. 여기에 우리 독립군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기에 다 매복하고 있다고. 그리고 김자진의 북노군 정서군이 김자진 장군이 총지휘한다고. 이 부대를 총지휘하고 있다고. 자, 일본군 애들이 어떻게요? 홍범도 잡기 위해서 혈안이들 쭉 들어온다고. 군부대가 온다고. 자, 여기서부터 쭉쭉 이렇게 군대를 배치되어 있죠. 이렇게. 그죠? 시골 산이야, 시골 산. 자, 봐. 그러면 얘들이 여기 와서 또 공격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뒤로 빠지겠지. 어떻게? 매복자가 들키지 않겠고 쭉 끌어들인다고. 그럼 시작 부분과 꼬리점이 보일 때 이때 일제 공격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죽이는 거예요. 이때 죽인 인원이 대략 1200명. 우리는 그거에 해당되는 10분의 1 정도가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살상자가 1200명인 반면 우리는 100여 명 정도 살상자, 부상당한 사람과 사상자 10분의 1 정도 우리는 피해를 받지 않았다. 여기서 엄청난 일본인을 갖다가 박살내버렸다. 이게 뭐예요? 그 유명한 청살리 전투, 대표적 전투. 동네 이름 하나만 해서 청살리 전투지 다 합치는 겁니다. 여기 보면 백운평, 안누구, 천순평, 어랑촌에서 1200명 중에서 600명을 죽여요. 600명을 어랑촌에서 대략 600명을 죽여버릴 정도입니다. 어마어마한 전과를 지릅니다. 됐죠? 그 다음에 간도 참변 볼게요. 자, 우리가 시원하게 우리 봉우동하고 청살리에 승리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일본 애들이 간도에다 복수합니다. 간도에 있는 우리 조선인들, 조선에 살고 있는 주택들을 갖다가 살상, 방어, 복수를 이런 방식으로 해요. 유치하게. 민간인들을 갖다가 죽이고 민간인 주택들을 방어해버렸어요. 그렇다면 우리 이 독립군들이 이걸 일본군하고 싸워서 승리하면 되잖아요. 근데 싸울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대부대가 들어왔고요. 위에는 소부대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승리를 할 수가 없어요. 싸워서 승리하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얘들이 떠나주는 게 더 득이 될 거다 싶어서 떠나게 돼요. 떠나게 됩니다. 어디로 떠나나요, 이제? 북간도 좀 깊이 쭉 들어갔던데. 이 지역으로 더 멀어지는 거. 즉, 우리 교민들, 우리 조선인들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북간도 쪽으로 쭉 갈 수밖에 없다. 북간부, 밀산부, 한흥동으로. 아까 한흥동 누가 이름 지어놨다고 그랬지? 기억나세요? 이상설 선생이 항무지를 개간해서 우리 한족들이 흥했으면 잘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름을 지은 게 한흥동이야. 이 부대들이 전체가 전부 다 밀산부 한흥동으로 이동하게 돼요. 그러면 일본 애들이 여기 추격대가 온다고. 자, 봐봐. 남성분들 군대 갔다 온 사람들 마찬가지. 어떤 조직이 있으면 지부가 있어야 돼. 지 조직이 있어야 일사불란하게, 특히 군대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부대 짱들이 생기면 전부 다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이 많은 부대를 하나로 통합하게 된다고요. 그게 뭐예요? 지금 이게 대한독립군단이에요. 봐요. 군단이잖아요. 대한독립군단이에요. 지금 보시면 여기 봐볼까요? 대한자가 되게 많이 나오지 않나요?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그 다음에 이 전체부를 다 만들어요. 대한독립군. 아직까지는
민족주의 계열 중심의 독립운동가들이 주로 활동하는 모습 보이시죠? 그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대한이나 한국이 들어가 뭐라고요? 이데올로기가 민족주의적 성격을 띈다고요. 좀 있으면 뭐가 나올 것 같아? 사회주의 계열 성격들이 나오고 있죠. 고려라든가 조선이라든가 이런 단체가 나오면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 단체라고요. 이게 사이가 좋아질까요? 나중에 이제 싸워, 이게 이제. 이데올로기 싸운다. 지금 우리 북한하고 우리 이렇게 떨어져 있듯이 안 맞으니까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볼까요? 대한독립군단, 서희를 중심으로. 대종견입니다. 대종견이었던 서희를 중심으로 독립운동이 펼쳐집니다. 대한독립군단입니다. 자, 그런데 이 조직이 일본 추격대에 의해서 계속 쫓겨나게 됩니다. 근데 얘들이 어디까지 가나요? 러시아까지 가게 됩니다. 갈 데가 없어요. 러시아 스보보드니까지 가게 됩니다. 이걸 우리말로 번역하면 자유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자유시 참변이 맞아지게 됩니다. 자, 보세요. 러시아를 가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안정적으로 먹고 자고 올 수 있는 수경지가 필요해요. 군인들이 텐트를 치고 훈련을 하고 먹고 잘 수 있는 것을 수경지라고 불러요. 이게 필요해요. 안정적으로 먹고 자고. 되게 피로도가 많이 쌓여 있어요. 좀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어요. 근데 마침 러시아 애들이 보세요. 제정 러시아가 무너졌어요. 제정 러시아, 황제가 지배하는 러시아가 무너지기 시작한다고요. 이들은 백군이에요. 누구에게? 빨갱이인 적색군단에 무너지기 시작해요. 근데 제정 러시아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 사회주의 국가를 완성해야 되는데 아직 미완성 상태예요. 러시아가. 근데 소문 들어봤더니 일본이라는 부대, 엄청난 부대인데 우리 독립군 애들이 다 까버리더라는 거야. 적은 인원 가지고 저 많은 병력을 까더라는 거야. 소문이 러시아가 소문난 거야. 러시아 애들이 콜해. 야, 너희들 갈 데 없지? 와. 우리가 수경지 줄게. 우리가 필요한 건 뭐라고 했지? 아까 수경지라고 그랬잖아. 계속 쌓였더니 어떻게 피로가 쌓여있다고. 쉴 공간이 필요하고 잠도 자야 된다는 뜻이죠. 이때가 간도 참변을 보고 대한 독립군을 왔다가 여기까지 가는 데가 11월에서 12월, 1월까지 이동을 해요. 이때는 영하 25도에서 30도예요. 영하입니다. 손이 꽁꽁 얼고 발에 동상에 걸려서 발톱, 손톱이 뚝뚝 끊어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나무를 잘라서 안에 있는 송진을 갉아먹고 손톱, 발톱이 뚝뚝 끊어져서 피가 나오고 고름을 짜고 여기다가 그 나무 껍질 벗기면 하얀 데다가 대한독립 만세를 막 쓰고 그 추운 겨울 벌판을 지나서 러시아를 갔어요. 그게 자유시까지 왔다고요. 이렇게. 이해 갔어요? 자, 누구의 콜이 왔다고 했죠? 러시아 적색군의 콜을 합쳐서 누가 합쳐지는 거죠? 대한 독립 군단이 힘을 합쳤다고요. 이들을 격퇴하고 제정 러시아 백군을 격퇴하고 지네들 사회주의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군을 끌어들였다고. 그런데 일본 애들이 가만히 있을 애들이 아니지. 일본 애들이 여기가 또 옵니다. 일본 애들이 제정 러시아의 백군과 손을 잡습니다. 왜? 색깔이 같아요. 왜? 일본도 천황체제 황제국가이고 러시아도 황제국가예요. 그럼 일본군과 제정 러시아의 백색군이 힘을 합치는 거야. 이 두 개 조직 힘을 합쳐서 여기에 압박을 가한다고. 그런데 적색군 입장에서는 백색군과 싸워서 일본과 합쳐진 백색군과 싸워서 승산이 없어요. 얘들이 요구사항이 뭐죠? 무장 해제를 요구합니다. 자, 보다시피 군인에게 가장 생명은 뭐야? 총이지. 군인에게 무장 해제하면 뭐죠? 곧 죽음을 달라는 얘기예요. 선생도 군대를 다녀왔지만 군대 가면 가장 중요하게 하는 게 뭐냐면 총을 애인처럼 다루라고 이렇게 조교들이 항상 하는 얘기 그거예요. 애인처럼 다루라. 총을 왜? 항상 옆에 두라는 얘기야. 그럼 조심스럽게 다루라는 얘기야. 왜? 자기 분신이에요. 군인에게 총이었으면 어떻게 전쟁에서 나오면 죽는 거예요. 자, 군인에게 무장 해제는 곧 죽음을 내놓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부하죠. 거부하게 되는데 문제가 발생돼요. 우리 대한독립군단 내에 스보보든이라고
이루츠크파가 있어요. 이루츠크파가 있어요. 얘들이 러시아인들이에요. 근데 태어나고 말하는 게 러시아인데 생김새는 조선 사람이에요. 얘들이 반기를 들어요. 얘들이. 누구하고 손을 잡겠다는 얘기죠? 러시아의 백군과 손을 잡겠다는 얘기죠. 아니, 하루아침에 배신하는 거잖아요. 잘 봐요. 이루츠크파는 도시 이름이에요. 아셨죠? 도시 이름인데 여기에 있는 러시아인이 있어요. 근데 그 러시아인이 국적은 러시아인데 생김새는 조선 사람이라며. 조선의 독립을 돕겠다고 왔던 조직이 제정 러시아가 일본이 합치면서 우리에게 항복을 요구하자 얘네들이 변심을 하게 됐다고요. 얘들이 우리 독립군단, 대한 독립군단하고 한번 붙게 된다고요. 내부 총질이 벌어졌다고. 그 결과 우리는 차마 같은 민족끼리 총뿌리를 겨눌 수가 없어서 공포탄 쏘듯이 45각도에 하늘 향해서 방아쇠를 당겼다고. 반면 이루츠크파에서는요, 독립군단의 정면으로 총을 쏘게 됐습니다. 그럼 뻔하잖아요. 전쟁 결과는 대략 70에서 80% 희생돼요. 70에서 80% 희생되고 나머지는 다 체포돼요. 이걸 뭐라 불러요? 자유시 참변이라 불러요. 우리의 엄청난 희생을 따라했다. 누구의 배신? 너무 시작들. 왜일까요? 얘네들이 배신을 했을까요? 얘네들 뭐죠? 조선 독립이 우선이 아니에요. 이루츠크파 애들은. 뭐가 우선이에요? 러시아 혁명 안수가 우선이에요. 이 자식들은. 이거 적어놓을게요. 이 자식들 목표가 뭐라고요? 러시아의 혁명 안수가 우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방 붙어서 우리가 엄청난 피해를 받게 될 수밖에 없다. 이루츠크파의 배신이었다. 됐습니까? 이게 20년대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와볼까요? 다시 이제 30년대 한중연합작전을 볼 거예요. 한중연합작전을 보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와 중국이 힘을 합쳤다는 얘기잖아요. 중국에도 우리하고 힘을 합쳐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이면에 뭔가 이유가 있었는 얘기잖아. 중국 애들 우리 좋아할 이유가 없고 우리도 중국 애들 좋아할 일 없잖아요. 250년 동안 청나라에 속국이었는데 우리가 청나라에도 좋아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손을 잡아서가 둘이 공통 분모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일본이 친일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즉 1931년에 무슨 일이 발생됩니까? 일본 애들이 어떻게 해요? 만주를 먹어버렸어요. 이걸 만주사변이라 불러요. 청나라 애들, 중국 애들 나라를 빼앗겼잖아요. 그럼 중국 애들과 우리나라 사람들 공통적인 분모는 뭐야? 나라를 잃었어요. 그러면 목적도 같아요. 일본 애들 몰아내고 그 땅을 찾는 게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과 중국이 힘을 합쳐서 연합작전을 펼쳤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언제라고요? 30년 초라고요. 그 이면의 배경은 뭐라고요? 만주 사변이라고요. 만주 사변의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요거 좀 지울게요. 요거 좀 지울게요. 공간이 너무 좁아서 좀 지울게요. 자, 볼게요. 자, 여기가 러시아 수보보더니 자유시라고 한번 합시다. 자유시. 우리가 이렇게 피해를 많이 받잖아요. 70에서 80% 시내되고 나머지 체포되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 살아있는 병력들이 러시아 위로 도망갈 수는 없어요. 마지막 지역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남쪽으로 내려와야 된다고. 이렇게 내려와야 된다고. 볼까요? 참정신이에요. 23년, 24년, 25년이에요. 참의부, 정의부, 시민부예요. 이걸 뭐라 부르죠? 삼부라 불러요. 다시 한번. 자, 대한독립군단이 어디까지 갔다 왔습니까? 자유시까지 갔죠. 선거에 실패했나? 실패했죠. 누구 때문에 실패했습니까? 이루츠크파이들의 배신으로 우리가 막대한 피해를 입고 러시아에서 붙을 수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다시 내려왔다고. 갈 데가 없다고. 러시아가 꼭대기점이라고 이게. 더 이상 갈 데가 없잖아요. 러시아 꼭대기 지점입니다. 다시 내려와야지. 정의 차렸어요. 참정신, 참의부, 정의부, 신무, 23, 24, 25 이렇게 정의 차려서 내려왔다고. 이걸 삼부라고 그런다고요. 자, 그러면 일본 애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또 추격이 온다는 얘기예요. 이 일본 애들이 다시 추격이 온다고 이렇게.
자, 3부 참의부 정의 신문부는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부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각자 정부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요. 각자 정부 기능을 가지고 있다. 여기 살고 있는 조선인들에게 군대를 와야 된다는 거 하나하고 세금, 조세를 걷어들인 이 두 가지를 다 걷어들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됐다고. 참의부 정의 신문부가. 아까 잠깐 언급드렸죠. 육군, 주만, 참의부. 얘들이 어디라고요? 상해 임시정부 군대라고요, 얘들이. 자, 잘 봐봐요. 이때 1923년에 뭐 했나요? 국민대표회의가 이루어졌다고. 두 글자를 뭐라고 그랬어? 국회에서 아까 뭐 했다고 그랬어? 이승만? 탄핵했다고 그랬잖아. 이승만 탄핵이 벌어졌다고. 정의부, 시민부는 다 찬성이야. 얘들은 반대한다고. 왜? 상해 임시정부의 정부잖아. 정부의 군대잖아. 군대가 자기 정부를 부정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 얘들은 반대하는 사람들이야. 정의부, 시민부들 어떻게? 탄핵을 찬성한 애들이에요, 여기에. 찬성한 애들이에요. 오케이? 참의부, 정의, 신문부가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각자 애들 무슨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요? 정부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여기에 군대를 차출할 수 있고 성인들이에요. 그 다음에 세금도 걷게 됐다고. 자, 일본 애들이 추격 올까 안 올까? 옵니다. 일본군이 추격되고 옵니다. 그래서 이 세력이 만들면 참의부, 정의, 신문부가 힘을 합칩니다. 이걸 뭐라 그러죠? 삼부 통합이라 불러요. 삼부 통합 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케이? 삼부 통합이 벌어질 때, 이때 일본 애들이 1925년에 하는 게 미스의 협정이에요. 미스의 협정이 벌어집니다. 자, 미스의 협정은 뭐냐면 만주 군벌입니다. 만주 군벌과 일본군이 삼부 통합운동했던 참의중 시민부의 독립군들 갖다가 이거 하는 겁니다. 우리말로 원티드 현상수배입니다. 만주 군벌들 봐보세요. 만주 군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애들이에요. 특별한 목적이 있는 애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암살을 의뢰한다든가 폭발을 의뢰한다든가 이런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돈만 주면 얘들은 움직이는 애들이에요. 만주 군벌 애들은. 만주 군벌이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할아버지도 만주 군벌 하나 가지고 있고 아버지도 하나 가지고 있고 손자도 하나 가지고 있고 다 각자 다른 부대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자, 미스의 협정이란 만주 군벌과 일본군이 손을 잡고 현상수배를 통해서 우리 조선의 독립군들을 갖다가 어디 있는 신고를 하거나 그 다음에 체포해서 온다든가 체포가 불가능해서 사살해서 시체를 가져온다든가 그 원하는 만큼을 가져왔을 경우 현상금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아주 비열한 방법을 통해서 독립군을 색출하는 방법을 택했다는 거야. 이게 일명 뭐예요? 미스의 협정입니다. 미스의 협정입니다. 자, 다시 합니다. 이 조직들이 다시 힘을 합쳐야 되는 상황이 발생돼서 또 분할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620쪽에 한번 갑니다. 620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조직이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중연합작전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두 개로 나뉘기 시작합니다. 한중연합작전에. 첫 번째, 혁신회에 보겠습니다. 여러분 책을 보시면 돼요. 혁신회, 한국독립당입니다. 꼭 기억하실 것, 독립당에서 군을 만든다는 것. 그 군이 한국독립군입니다. 당에서 군을 만듭니다. 자, 여기 대표적인 인사가 지청천입니다. 지청천입니다. 자, 봐요. 여기 홍범도는 대한독립군이에요. 오케이? 여기는 뭐예요? 한국독립군이에요. 누가요? 지청천이. 이분하고 이분이 헷갈리면 안 돼요. 둘 다 민족주의 독립운동가인데 홍범도는 대한독립군, 지청천은 뭐예요? 한국독립군입니다. 실제로 얘들이
중국 애들과 공동의 적이라는 일본 애들을 잡기 위해서 연합작전을 펼친다는 겁니다. 중국의 호로군하고요. 호로군은 철도 경비를 맡았던 사람들이에요. 기본적인 군 조직과 총을 다룰 수 있는 조직들이에요. 이 두 사람들이 힘을 합쳤다는 거예요. 그 결과 성공합니다. 그 결과 승리한 전투가 쌍성보하고 대전자령, 그 다음에 동경선과 경박호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혁신의 한국 독립당이 승리한 얘기입니다. 동네 이름입니다. 쌍성보에서, 대전자령에서, 동경선, 우선 이 동네 이름 다 외워야 됩니까? 외워야 됩니다. 그 외우는 방법 가르쳐 주겠습니다. 혹시 당구 칠 수 있는 분 있나요? 당구, 빌리아드. 손 한번 들어줘봐요. 한 분. 야, 아까 영어도 한 사람 보더만. 그렇게 당구도 안 치냐? 야, 몇 쳐요, 당구? 당구 치는 사람은 알잖아요. 몇 치는지 알면. 몇? 100. 나하고 치면 재밌겠다. 선생님 300. 어때? 배울 게 많겠지? 예. 선생님 공부하면 당구만 쳐서 300까지 쳤어. 미쳤지? 300쯤 미친놈이지, 그지? 100이 적당하고 그냥 적당하게 즐기고 그만 끝나면 되는 거거든요. 예. 더 이상 가면 이제 돈 많이 들어가거든요. 자, 봐볼까요? 우리 당구가 어디서 들어왔어요? 일제강점기에? 동경에서 왔어요. 도쿄에서 왔어요. 네, 볼까요? 일본식 당구 용어인데요. 100을 치면 8개 쓰고 나오면 몇 개가 남죠? 2개 남죠? 그럼 2개 남으면 뭐라고 그러죠? 쌍대라고 불러요. 2개 남았다. 2개 더 쳐야 한다는 뜻이에요. 어때? 애워졌어? 저 친구만 애우는 거야. 내 말을 아는 거야, 지금 현재. 당구 치세요? 아, 모르구나. 당구 치세요? 응? 포켓? 아, 포켓볼도 당구는 당구인데 요즘 포켓볼이 사양 사업이 돼서 전부 다 뭐 요즘 뭐 거의 다 뭐 소리 쿠션당을 국제 룰에 따라 치긴 합니다. 좋아요. 뭐 모르는 거보다 낫지. 큐트도 아니까 뭐 좋지. 뭐 모르는 사람보다 낫지. 얘기가 되겠다. 자, 동경에서 들어왔습니다. 뭐가요? 당구가요. 그죠? 일본이랑 싸우는 거니까. 2개 남았다고요. 뭐라고요? 쌍대라고 이렇게. 왜냐면 이거 잡아야 돼. 이거 시험 되게 잘 나오는 거야. 엄청 잘 나오는 거야. 볼까요? 이제 국민부 볼게요. 국민부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요거로 줘볼게요. 이건 민족주의 계열이에요. 여기는 사회주의 계열이에요. 사회주의 계열이 부제를 만들게 됩니다. 자, 국민부 가겠습니다. 조선혁명당입니다. 당에서 군을 만듭니다. 조선혁명군입니다. 중국의 의용군과 힘을 합칩니다. 의용군은 농민입니다. 승리한 전투 보겠습니다. 영릉가에서 흥경성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영흥이죠. 여러분 저기 초등학교 다 졸업하셨으니까 초등학교 이름을 하나 바꿔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기존의 초등학교 졸업자를 영흥초등학교로 다 바꾸겠습니다. 됐죠? 아니 초등학교 그 졸업 몰라도 되잖아. 이제 써먹자고. 초등학교 졸업을 이렇게 써먹어야지. 써먹어볼 일이 없잖아. 자, 어느 학교 졸업했다고요? 초등학교? 영흥초등학교. 자, 여기 보시죠. 국민부는요, 사회주의 계열이 만든 단체고요. 조선혁명당을 만들고, 혁명당에서 조선혁명군을 만들었고, 중국 의용군과 힘을 합쳐서 영릉과 홍경서에서 일본 애들 격파했다고요. 삼진 왜 이렇게 했다고요? 한중연합전을 했다고요? 공동의 적이 누구라고요? 청나라, 중국과 우리의 공동의 적 일본이라고. 그 일본을 향해서 공동의 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연합작전을 펼쳤다고. 30년대 초반에는. 초반에는 한중연합작전이다 이런 말을 쓴다는 겁니다. 어때? 좀 이해 갔어요? 어때? 선생님만 잘하고 여러분 모르면 안 되는데 여러분이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됐어요? 자, 다시 가겠습니다. 660쪽 가보세요.
660페이지 보시면 세 번째 보시면 중국 관내무장 투쟁이 있을 거예요. 중국 관내무장. 여기 보세요. 관내무장 투쟁입니다. 자, 지도를 하나 더 그리겠습니다. 관내무장 투쟁이 뭔지. 아까 여기가 뭐죠? 만주라고 그랬죠. 응? 원래는 간도라고 불러야 되는데 만주를 누가 먹었어? 일본 애들이 먹었잖아 지금 현재. 그죠? 그럼 일본 애들이 여기에 사단 병력이 주둔하게 돼요. 그럼 우리나라의 소규모의 부대들이, 독립군 부대들이 만주에 더 이상 털을 잡고 군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렇겠죠. 자, 아쉽게 보시면 양세봉입니다. 여기가 여기 유명한 조선혁명당의 대표적인 인사가 양세봉입니다. 여기 적질 않았네, 깜빡. 이 양세봉이 1934년에 잘못된 정보를 통해서 전투에 나갔다가 전사하게 돼요. 오케이? 그러면 양세봉의 조선혁명군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만 남았어요, 지금 현재? 지청천만 남았다고요. 근데 이 사단병력이 만주에 주둔하게 되면 우리 만주에 있는 독립군들이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쪽 만리장성을 넘어야 된다고. 그리고 여기 봐봐. 요거 보자고. 요걸 우리는 산해관이라 불러요. 만리장성의 초입 부분이에요. 입구에. 이렇게 해서 이게 만리장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지? 그러니까 여기 산해관을 넘어서 여기를 관내라 부르는 거야. 즉, 산해관이라는 뜻입니다. 산해관내 밑으로 내려왔다 해서 관내무장투쟁 이렇게 불러요. 자, 관이란 무슨 말의 약자라고요? 예, 만리장성의 첫 출발, 도입하는 부분, 그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여기 바로 여기가 있어요. 이걸 넘어가는데 관이에요. 관내무장투쟁. 즉, 만주에 있는 우리 독립군들이 중국 본토인 관내로 내려오기 시작했다. 이걸 관내무장투쟁이라 한다. 자, 보겠습니다. 여기 한국민족혁명당이 만들어집니다. 자, 한국민족혁명당은 잡아요. 여기에는 뭐 양세봉, 지청천 되게 유명한 사람이 있었지만 관내에는 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사회주계의 넘버원이었던 김원봉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다고요. 김원봉, 이제 드디어 김원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김원봉 중심의 한국민족혁명당이 만들어집니다. 밑에 나와 있습니다. 660페이지 보세요. 5개 단체 연합입니다. 5개 단체 연합, 별표. 이게 우리 법원직에 나온 문제입니다. 5개 단체가 연합이 되었다. 김원봉이 사회주계열, 지청천, 조수왕, 민족주의 계열이 힘을 합쳤다. 김원봉, 지청천, 조수왕 등이 힘을 합치게 됐다. 그런데 김구 선생, 한국국민당의 김구 선생은 여기에 참여하지 않았다. 김구는 한국민족혁명당에 참여하지 않고 본인이 만든 게 한국항복운동단체연합회예요. 여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한국민족혁명당은 결과적으로 봐보세요. 김원봉의 사회주의 계열과 여기 민족주의 계열의 연합이에요. 이걸 뭐라 부르죠? 유일당 성격이다 불러요. 유일당 성격이다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런데 문제는 보세요. 김원봉이 만든 단체가 의열단입니다. 그 유명한. 자, 한국민족혁명당을 만들었던 김원봉의 주 단체는 의열단입니다. 얘들은 암살, 폭파 이런 걸 전문으로 했던 애들인데 의열단 중심의 운영을 하려고 그래요. 뭐가요? 한국민족혁명당이에요. 그럼 누가 반발할까요? 민족주의 계열인 지청천과 조수왕이 반발하게 돼요. 그럼 얘들이 어떻게 해요? 두 사람과 단체가 뛰쳐나가게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한국민족혁명당은 와야 될 수밖에 없었어요. 이해 가셨죠? 민족유일당 성격이 와야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만든 게 김원봉이 중심이 된 게 조선민족혁명당이 만든 거죠. 자, 김원봉입니다. 김원봉만 남았잖아요. 그게 만든 게 조선민족혁명당이에요. 자, 조선자가 들어갔네요. 이들의 이데올로기는 뭔가요? 빨간색 적었잖아요. 사회주의잖아요. 자, 혁명당에서 군대를 만든다고 그랬죠. 그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 군대가 그 유명한 조선의용대예요. 조선의용대가 되겠습니다. 자, 흐름을 잘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조선의용대입니다. 어디서 만들었나요? 한꺼우에서요. 한꺼우 찾아갑니다. 한꺼우 여기입니다. 한꺼우에서 1938년에 만들었습니다. 한꺼우 1938 연도가 다 외워야 됩니다. 1938년에 한꺼우에서 만든 게 조선의용대입니다. 자, 조선의용대인데요. 자, 이거 좀 지우면 안 되겠지. 그림을 조그맣게 그려볼게. 이렇게. 자, 볼게요. 일본 애들이 드디어 이제 관내로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세요. 근데 중국은요, 봐보세요. 두 개로 나옵니다. 하남 지역과 하북 지역으로 두 개가 나뉘어졌습니다. 하남 지역은 국민당입니다. 장제스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죠. 공산당입니다. 하북 지역은. 이해가셨어요? 여기 누군가요? 응? 누구야? 예, 마오쩌둥입니다. 좋습니다. 역시 저하고 한 바퀴 도신 분은 좀 다르군요. 예. 마오쩌둥, 즉 중국도 지금 이분화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위에 빨갱이, 밑에 민족주의 이렇게 이분되어 있다고. 얘들이 일본 애들이 밑으로 내려온다고요. 오케이? 내려오는데 상해 임시정부에 있던 김구 선생과 장제스가 둘이 힘을 합쳐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김원봉이 있습니다. 김원봉이 만든 부대 이름이 뭔가요? 조선의용군입니다. 조선의용대입니다. 조선의용대, 의용군이라고 그랬어요? 의용대. 김원봉이 만든 조선의용대가 여기서 일본 애들을 치열하게 싸웁니다. 한치의 물러나고 싸우고 있습니다. 자, 이때 보세요. 김구 선생과 장제스는 어디까지 가게 되면 이때 충칭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국민당의 장제스가 김구 선생을 끌고 간 이유가 뭐예요? 우리 1932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홍콩공원에서 윤봉길 의사가 폭탄 투척해서 일본의 고위 장성들을 되게 많이 희생시켰죠. 그리고 1억 인구가 하지 못한 일을 조선인 젊은 친구가 한 사람이 했다. 되게 높이 치하하죠. 이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조선인이었다. 누구 밑에 있나 봤더니 김구 선생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인 애국단 소속이다라는 거야. 야, 김구 선생이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김구 선생을 끌고 가는 거야. 누가? 장제스가 충칭까지 오는 거야. 누구 데리고? 김구 선생. 그래서 김구 선생 충칭에 40년 도세 만든 정부가 뭐라고 그래 이걸? 충칭 임시정부라고 부르는 거야. 자, 또 봐. 자, 이제 원봉, 두봉, 세봉 할 차례니까 한번 봐보세요. 우리 독립운동사의 사회주의 계열로서 탑3를 얘기하겠습니다. 김원봉, 김두봉, 양세봉. 자, 김원봉과 양세봉은 나왔죠, 이미, 그죠? 김두봉 볼까요? 자, 여기서요. 봉 불어서 1, 2, 3, 4예요. 여기서 저 원봉, 두봉, 세봉이야. 오케이? 외우셨죠? 원봉, 두봉, 세봉. 다 빨갱이들이란 말이야. 빨갱이 독립운동가들이란 말이야. 자, 봅니다. 조선의용대의 넘버2가 김두봉이라고. 김두봉은 서울에서 고등학교에서 국어 선생님 하다가 한글학회에서 한글 만들다가 학생들 인지를 양성해서 독립운동에 헌신시키겠다 이렇게 열심히 가르쳤어. 근데 요건 한 거야. 언제 독립하겠냐는 얘기야. 학생들 가르쳐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포기하고 김원봉을 찾아가. 의용대를 찾아가는 거야. 왜? 서울에 김원봉이라는 사람이 너무 유명한 인사로 와야 닿는 거야. 그래서 김원봉을 찾아가지. 그래서 김원봉을 찾아가서 가입을 하게 돼요. 참고로 김원봉이 윤세조와 함께 만든 게 조선의용대인데요. 19살에 만들었어요. 우리 고3쯤 될 때 이 조선의용대를 만들었다. 그리고 김두봉이 와서 참여하게 됐어요. 치열하게 싸운다고요. 그런데 보세요. 자, 여기 하북 지역에 마오쩌둥의 공산당에 든 일본이 내려오는데 한치도 물러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거야. 싸우고 있는 거야. 근데 여기는 어떻게 국민당의 장제수 도망간다고 이렇게. 도망간다는 말이 좀 표현이 과하긴 합니다만 이렇게 도망간다고. 이때 장제수하고 김원봉이 누구한테 부탁하면 김구 선생 누구한테 부탁해요? 김원봉 선생이 부탁한다고. 뒤를 좀 부탁한다고.
니들 좀 디펜스 좀 해달라고. 이때 김원봉이 조선영대를 데리고 일본인들의 남하를 격퇴하고 계속 진치를 구축하고 죽기 살기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때 대장 밑에 김두봉이 나이는 더 먹었습니다. 김두봉이 김원봉에 요구합니다. 뭐라고요? 대장, 나 이쪽 보내주세요. 어디로? 하북지대로 보내달라고. 여기 빨갱이들 우리가 색깔 같은 애들 있지 않느냐. 얘들은 한치도 물러나지 않고 있지 않느냐. 나 여기 보내달라. 그래서 딱 2분을 떼가지고 김두봉에게 조선 의용들을 이를 보낸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 뭐라 불러요? 조선 의용대 하북지대라 불러요. 또는 하북지대 조선 의용대라고 불러요. 이해 가셨나요? 그래서 이 애들이 저 위에는 마오쩌둥 부대하고 힘을 합쳐요. 그게 팔로군이에요. 팔로군하고 힘을 합쳐서 여기 팔로군하고 힘을 합쳐서 칠판에 적어서 호가정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퇴하게 돼요. 누가요? 김두봉과 여기 팔로군이에요. 중국의 공산당 팔로군이 주력 부대인데 호가정 전투에서 승리하기도 해요. 공을 세웠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봅니다, 이제. 김두봉이 어느 정도 여기서 북쪽에서 자리를 잡았지. 사람 인편으로 편지를 보냅니다. 자기 대장. 웃기는 일이 있어요. 김두봉은요, 자기 조카를 갖다 김두봉의 부인으로 줘요. 그게 박차정이에요. 박차정 열사예요. 김두봉의 조카입니다. 김두봉의 조카를 김원봉에게 보내요. 왜 그러면 되게 친척 관계가 돼버렸지. 자, 그 정도로 되게 돈독한 사이예요. 자, 김원봉이 김원봉이 편지 보냅니다. 대장, 올라오세요. 자리 잡아놨습니다. 하북지대로 올라오세요. 그래서 고민했던 김원봉이 부대를 끌고 갑니다. 여기 갑니다. 여기가 나간입니다. 낙양입니다. 네, 중국말로 르앙이라고 부릅니다. 르앙 이렇게 부르죠. 르앙. 우리말로 낙양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삼국지 열의에서 보면 이제 전쟁 영화 보면 르양, 낙양을 점령한 자가 중국의 이쪽의 삼국을 통일한다 할 정도로 되게 중요한 지역이기도 해요. 이 지역에 왔어요. 누가? 김원봉이. 근데 이 소식을 들었던 김구 선생도 충칭에서 사람을 보내요. 뭐라고? 원봉이 내려오라고. 형 동생은 원봉아 내려와. 자리 잡았어. 둘 다 자리 잡았다고 그래. 서울에서 자리 잡았다고 올라오래요. 그래서 김원봉이 고민하는 거야. 자기 밑에 있는 김두봉한테 갈까 김구 선생한테 갈까. 그래서 고민 끝에 김구 선생에 가요. 이게 시험에 너무 많이 나와요. 고등학교 수능에도 많이 나오고 우리 공무원시에도 끊임없이 나와요. 어디로 가지 않았다고요? 하북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다고요? 충칭으로 갔었다고요. 충칭을 1940년에 뭘 만들었어요? 한국 강북군을 지청천과 김구가 만들었던 거기에 지청천 밑으로 가요. 원래 여기서 봐봐요. 여기 처음 만들었을 때는 한국민족혁명당 할 때는 김원봉 밑에 지청천이 있어요. 근데 김원봉은 뭐예요? 자신의 신분에 넣고 다닐 필요 없어요. 내가 어느 지점에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내가 독립운동의 일원이 된다면 만족하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사회주의지만 약간 유연성 있는 사회주의자, 빨갱이다 보시면 돼요. 좀 아쉽죠. 되게 인재인데 좀 아쉽죠. 자, 보세요. 여기서 충칭으로 가게 되었다. 이해 가셨죠? 자, 충칭으로 가고 난 다음에 김구 선생을 만나서 어떤 일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663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재. 자, 한국 강복군은 800여 명밖에 안 됐어요. 1940년 충칭에서 41년 태평양 전쟁과 대일 선전포고를 얘기하고요. 42년에 별표갑니다. 앞에다. 김원봉의 조선의용대가 한국 강복군에 합류하게 된다. 이게 뭐죠? 좌우 유일당 성격, 저 손에 가로 열고 유일당 성격 썼습니다. 가로 열고 유일당 성격이다. 한국 강복군도 사회주의 결과 민족주의 힘을 합쳤다. 유일당 성격이다 적습니다. 이게 별표 5개 이 부분이 42년에 김원봉이 한국 강복군에 자신의 지위에 높고 낮음을 관계없이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목을 바쳤다는 거예요. 43년 영국군과 인도 미얀마 연합작전, 44년 미 OS 합동훈련 전개, 45년 국내 진공 계획을 세웠다. 김구 선생 가로 열고 정진군 열고 가로 열고 김구 선생 되고요. 45년 9월에 직접 군사를 끌고 서울을 오겠다고 계획을 세웠던 만든 군대가 정진군이었어요. 근데 아쉽게 45년 8월 15일 날 우리가 해방을 맞고 말았어요. 이때 김구 선생이 좋았을까요? 울었을까요? 꺼이꺼이 하고 울었어요. 왜?
본인이 말로만 독립운동했단 말이야. 본인이 직접 군대를 끌고 직접 무장 투쟁을 했을 때와 차이가 있다는 거야. 왜? 해방되고 난 다음에 본인의 지위가, 사회적 지위가 아니나 다를까 해방되고 난 전국이 서울에 왔을 때 김구선의 지위는 올라가는 게 아니라 떨어졌어요. 왜? 임시정부가 끊들었잖아. 이끌었잖아. 서울에 왔더니 어떻게 무장 투쟁 날고 긴 사람 다 갖고 다 한 자씩 다 차지하려고 하잖아. 김구선은 네임밸류는 대단한 사람이지만 무장 투쟁을 하지 않은 사람이란 말이야. 임시정부의 요원으로서 활동한 사람. 그걸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정진국을 끌고 오려고 했던 부분이 실천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해방을 맞게 됐고 서울에 오게 된 다음에 김구 선생이 사람들이 많이 떠나가게 될 수밖에 없었던 요인 중에 하나예요. 대단한 분이겠지만. 됐죠? 다시 앞으로 가겠습니다. 661쪽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하단부 밑에 5번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942년에 이 지역이 보세요. 이 지역이 하북지역에서도 애난지역이라 불러요. 애난이라 불러요. 이때 42년에 김원봉이 이 지역에 있는 조선인들 전부 다 빼옵니다. 중국군과 연합작전을 펼쳤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조선 의용대 하북지대와 그 다음에 중국군 내에 빨갱이 조직에 있는 조선인들이 있을 거거든요. 중국군 옷을 입은 애들이 있어요. 그 애들 다 뽑아낸다고요. 그리고 만든 게 조선 독립동맹이에요. 밑줄 그으셔야 됩니다. 조선 독립동맹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부대를 만듭니다. 그 부대가 조선 의용대입니다.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조선 의용대 밑줄 그었습니다. 조선 의용대입니다. 의용군이 아니고요. 의용대가 아니라 조선 의용군입니다. 이게 42년에 의용군과 여기 조선 의용대하고 달라요. 구분하셔야 돼요. 두 개를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김두봉이 40년에 동맹을 만들고 만든 게 조선 의용군이다. 자, 볼까요? 금년에 기출문제가 제일 밑에 나와 있습니다. 조선 독립동맹에 조선 의용군이 내세웠던 강령이 있으면 제일 밑에 나와 있습니다. 민주공화국을 표방하였고 보통선거에 의한 민주정권의 수립, 남녀평등의 확립, 토지 분배와 대기업의 국영화, 의무교육 시행 등을 제시하였다. 하나로 묶어보세요. 사료를 묶으시고 2021년 기출 적어놓습니다. 이거 던져주고 선택지에 김두봉의 조선 의용대를 아는지를 물어본 겁니다. 여기서 핵심이 뭐죠? 의용대와 의용군을 구분하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갑시다. 김원봉이 만든 게 뭐라고요? 조선 의용대. 김두봉이 42년에 독립해서 만든 게 뭐라고? 조선 의용군. 자, 그런데 우리가 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죠.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다가 미국의 원폭을 터뜨리죠. 중국도 해방을 받게 되고 우리 조선도 해방을 맺게 됐죠.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복잡해져. 그게 이제 다음 시간부터 해야 할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해방 이후에 그 혼란한 걸 또 공부해야 돼요. 되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과 많은 정당들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수없이 많은 정당이. 이게 이제 여러분들 힘들단 말이야. 왜?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정당도 복잡해 죽겠는데 또 듣도 보지도 못한 정당을 또 공부해야 한다고. 이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조선 독립동맹에 관련된. 자, 끝나고 나서 무슨 일이 발생된가 보겠습니다. 중국은요, 국공내전이 발생됩니다. 국공내전은 장제스가 끌고 있는 국민당과, 그 다음에 마오쩌둥이 끌고 있는 공산당이 중국의 하나의 중국을 통일하겠다고 싸우게 된다고. 이게 국공내전이라 불러요.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663페이지 제일 하단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의양군 해방 후 상황 보겠습니다. 해방 후 국공내전에 참여합니다. 자, 국은 뭐라고? 국민당, 중국당입니다. 장제스. 그 다음에 공은 뭐예요? 공산당. 팔로군 얘기합니다. 국민당과 공산당 싸움에 참여해야 됩니다. 당연히 이 사람은 빨갱이기 때문에 마오쩌둥과 손을 잡아서 결과적으로 국민당의 장제스를 격퇴하고 하나의 중국을 통일하는 큰 공을 세웠다는 뜻입니다. 누가요? 김두봉이에요. 그 결과 국민당의 장제스가 패잔병 50만을 끌고 오늘날의 대만으로 가게 됩니다. 자, 같은 중국 사람인데 패하고 난 다음에 대만으로 간 거야. 패잔병이 50만이야. 그럼 저 중국 오리지널 짱깨 색깔 몇 명이라는 얘기야? 엄청난 군대라는 얘기야. 거기에 누가 포함된 거지, 이제.
산전순조 공정다격은 김두봉 조선 의용군까지 마오쩌둥을 손잡고 통일에 공을 세웠다고. 훗날 마오쩌둥 전기에 나오잖아요. 김두봉의 조선 의용군이 있지 않았다면 우리는 중국의 하나의 통일이 될 수가 없었다. 그 사람의 공을 잊을 수가 없다 했다는 거예요. 이게 김두봉이에요. 그리고 49년에 중국이 공산화됐고 김일성 요구에 따라서 조선 의용군 입구가 딜레이 됩니다. 왜? 김일성은 보천보 전투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러시아, 소련으로 건너갔다가 나중에 북한의 새로운 수괴로 등장한 인물이거든요. 근데 자기 세력이 없어요. 기껏해야 자기 밑에 있어서 20-30명밖에 없다고요. 3명. 이때 10만의 병력을 가지고 있는 김두봉이 들어오면 북한을 완전히 점령해버리는 거지. 김두봉 사람이. 그래서 김일성이 러시아하고 중국의 요구에서 딜레이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49년에 어떻게 해요? 조선 의용군이 북한에 내려와요. 그때 인민복을 입고 1960년, 50년 6월 25일 날 6.25 전쟁을 때 남침을 내려온다고. 우리 6.25 전쟁 때 대한민국 군인들은 훈련소에서, 논사훈련에서 사격할 실탄이 없어서 어떻게 사격 연습만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장전을 당겨보지 않은 거예요. 그게 383에 쫙 깔리게 됐. 새벽 4시에 탱크 몰고 오니까 어떻게 엄마하고 뒤에 도망가는 거예요. 훈련소 배운 대로 실탄을 당기는데 갑자기 안 나간다. 왜? 기름치고 뭐고 잘 해놔야 이게 실탄이 잘 팔. 훈련 방식대로 손을 드는 거예요. 실탄이 안 나오면 손 들어요. 조개 와요. 총 들고 그러면 큰일 나거든요. 우리 훈련 다 아시겠지만. 그럼 조개 가서 총 고쳐주고 다시 사격하게 가르쳐주고 손 들어 실탄이 안 나갑니다. 뽕 맞고 죽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일요일날 우리가 휴가도 많이 나갔고 애출 예박도 많이 나갔고 그래서 완전히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게 6.25 전쟁이에요. 우리는 준비되어 있지 않은 전쟁을 6.25 때 겪었던 것들이죠. 대신에 전에들은요. 김두봉이 중심이 되었던 인민군들 어떻게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었던 애들이 새벽 4시에 타고 내려오면 이길 수가 없었죠. 그래서 3일 만에 서울이 떨어지고 대전이 떨어지고 대구까지 낙동강 전투까지 밀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9월달 인천 상륙작전이 메가드에서 실시도 안 됐다면 우리 이미 끝났어요. 중간에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지 못했다면 우리 거의 끝났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겨우겨우 좀 연병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예, 그때 이기지 못했다면 우리 어떻게 해요? 아버지 수령, 영도대 동지께 충성을 다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거야. 우리가 창피하게. 그죠? 이게 6.25 전쟁까지 되게 밀접한 연관이 지어졌다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독립운동사를 했고요. 다 끝이 아니에요. 673페이지 갑니다. 아니, 시간이 너무 다 됐지. 여러분들 쉬어야 됐지. 끝내야 됐지. 그래, 여기까지 하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무혈단부터 시간 관계에서 거의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너무 지루해서 힘들어질 것 같아요.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수업을 연결해서 하는 데까지 하는데 아마 일단 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수업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